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저희가 이번에 제 3종이 용적률이 300%로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전까지 4차 통합 재건축 설명회까지는 저희가 이제 270%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설계안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올해 2026년부터는 우리 시가 용적률이 300%로 상향, 3종 일반부에 300% 상향되었기 때문에 300% 상향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제작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 거에 따라 수지 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지 분석표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분석은 우리가 이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24평이고 한성은 2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지 분석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의 이제 각 몇 평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300%로 이제 올라가면은 건설비도 좀 들겠지만 또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담금이 좀 많이 감소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고해 주시는 정림건축설계사무소와 그리고 이화 CNC에서 나오신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저희가 이제 한성 두산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성 지금 비대위 위원장이신 신계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에 거주하고 있는 신계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5차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긴 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분들한테 통합 재건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 정보를 듣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유익하고 현실감 있는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성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추진위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위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소유주들의 단독 동의서를 써주신 분들한테 조합설립 동의 철회서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성이나 두산이나 지금 시기를 잘 넘겨야지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두산에 이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성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통합이 가능하겠냐. 두 번째는 두산 단독과 통합이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데 그 트러블을 극복하고 이렇게 통합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첫 번째, 한성하고 통합이 가능하겠냐. 오늘 한성에서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의 두산에서 오신 분하고 거의 반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성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합이 어차피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겁니다. 통합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뭐하러 이런 시간을 내가지고 설계 설명회를 열고 통합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 설명회를 갖는 것이고, 통합을 해야 우리가 분담금도 낮아지고 이게 다시 또 재입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설계 설명회를 열면서 이게 통합 재건축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유주분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가셔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 통합 재건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여러분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뭐 통합 재건축을 하면은 단독 재건축보다 훨씬 재건축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파트 지을 때 뭐 이렇게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두산이나 한성 어느 한쪽에 이렇게 재건축을 했을 때는 소음 때문에 더 민원이 발생해서 충분히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훨씬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림 설계사무소 이성규 이사님의 우리 그 통합 재건축 설계도에 대한 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림건축의 이성규입니다. 벌써 조합원님들을 뵌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제 7월 17일에 1차 설명회 때부터 근본 5차 설명회 때까지 대한 내용, 여기 이제 저희 자료 준비한 거 보시면 먼저 보셨던 조합원님들 계시겠지만은 계속 누적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산 쪽의 이제 위치입니다. 대지 면적은 8,771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는 도시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계속 이제 보셨던 내용이실 겁니다. 이제 1번의 도로는 체육관로, 이제 15m의 도로로 되어 있고, 그건 이제 왕복, 그러니까 편도 1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로하고 장자대로 다 12m의 도로로 되어 있고, 편도 1차로, 남측의 이문안로 25m 도로만 이제 편도 2차선 도로로, 왕복 4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개별 공시 집가하고, 그다음에 대지 면적,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어떠한 도시 계획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이 적혀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 사업을 실행을 하고요. 작년도 26년 1월 14일 구리시 그 수립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 예고가 있었고, 3월 13일 날 그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 개정 고시가 되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300%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2종 지역이 제3종 일반 지역으로 갔을 때 기존에는 상한 용적률 270이었다고 하면은 3월 13일 날 개정되면서 이제 300%로 갈 수 있는 법규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다. 그런 걸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기준 용적률, 여기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기준 용적률 200% 그리고 230%, 300%의 단계가 있는데, 기준 용적률 200%에서 230%로 가려면 각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허용 용적률 5%에서부터 계략적으로 10%까지의 조건들이 있고요. 여기 200에서 230% 갈 수 있는 조건 중에 일단 저희가 블랭크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조합원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 도시업체, 나중에 선정이 될 겁니다. 도시업체하고 이렇게 그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자가 이렇게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티드 엔진,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서 우수 등급,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우수 등급, 그리고 소형 주택 건설 비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 그리고 법정 주차면 확보 비율 145% 이상에서 150% 미만일 경우에는 9%, 그리고 바닥 충격, 요즘 소음
층간소음이 심한 그 민원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에서 성능 2등급을 충족을 하면은 계략적으로 30%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업장에 좀 희소식이 있는 부분이 26년 1월 6일 날 이제 그 북측에 있는 공원이 일부가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교문동 체육공원. 그래서 1월 6일 날 전체적인 교문동 체육공원이 확장이 됐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을 볼 수 있는 배치 계획을 하는데요. 배치 계획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주변 환경이 마련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규적인 검토 내용인 거고요. 구리시가 경기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주택조례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을 하거나 한계동의 길이는 60m 이하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경기도 주택조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은 저희가 구리시 주택 조례에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1대, 그리고 60에서 85 이하까지는 1.2대, 85 초과에서는 70제곱미터당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택 규모 건설 비율 이제 전용 면적에 따라서 법정 주차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아까 145%에서 150%에 대한 비율에서 저희가 이제 더 용적률을 추가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작은 평형 51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51형은 방을 이제 최소 방 2개 있고 부분적으로 욕실이 2개로 갈 수 있는 평형이 대략적으로 한 21평 정도는 욕실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만일에 조합원님들의 이제 니즈를 반영을 해서 더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현재적으로는 가장 작은 평형을 전용 면적 51제곱미터, 평형으로는 21평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9월 2차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획안이 되어 있고, 그때는 623세대, 그리고 쭉 넘겨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로 가는 내용 자체가 3월 20일 4차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51형, 그러니까 21평은 52세대, 그리고 24평형은 한 340세대 정도, 그리고 이제 중간에 74형을 138세대, 84형을 184세대 해가지고 713세대로 저희가 300%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건 차수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3월 22일까지 세대수가 어떻게 변경이 됐으며 용적률은 이렇게 변경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22일날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던 배치도입니다. 판상형 위주로 저희가 배치를 선물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5개 동, 그리고 최고 층수 39층으로 중간에 광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도 한번 지난번에 4차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조강도입니다. 5동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풍경축 이제 확보를 해서 배치하는 이제 조강을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도로에서의 풍경축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한성 동측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배치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여러 좀 몇 가지의 배치도 해가지고 이 정도의 배치안을 좀 말씀드리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그 대안 검토도 몇 가지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4차 때는 통합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이제 못 드렸는데요. 근본에는 통합재건축안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두산 아파트가 8,771평 정도, 그리고 한성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9,959평 합하면은 18,73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대지에 대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1차 때 저희가 이제 통합재건축에 대한 안을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번이 이제 5차 때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재건축안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270에서 300%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역 면적이 18,730평에서 저희가 300%로 가려고 그러면 도로라든지 공원을 기부 체납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0% 정도, 한 19.5% 해가지고 한 3,600평 정도 빼면은 실제 조합원님들이 이제 사업에 배치할 수 있는 면적은 1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저희가 300%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서 실제 용적률 상승의 연면적은 대략적으로 4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 지하까지 계산을 하면 한 75,000평 정도의 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적용 그 결정이 되는 부분은 추진위를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도 하고 나중에 사업 건축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를 합니다. 그때 확실히 확정이 되는 계획안인 거고요. 이 부분의 계획안은 저희가 설계자가 이제 그 조합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조합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이 부분의 평형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희가 다 담아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인 계획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기존 현황은 두산하고 한성 아파트 이제 두산에 이제 그 전용 면적에 대한 세대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성에서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유치원에 저희가 이제 존치에 대한 부분에서 반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만일에 유치원이 이제 청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계획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대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안은 공동주택이 시설별 연면적 비율로 한 97%, 그리고 공생은 한 1.7%,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은 0.5%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 면적에 대한 부분은 21평은 80세대, 24평은 755세대, 30평은 한 300세대, 그리고 34평은 385세대, 그래서 총 1520세대의 계획안입니다. 만일에 85형에 대한 초과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먼저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안을 반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배치 건축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차수별 비교표니까 기존에는 한 1300세대에서부터 이제 300%로 가면서 1520세대까지 확대된 계획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총 10개 동으로 저희가 배치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에 대형 광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 층수 39층의 계획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한성 쪽에 근린생활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의 결절점 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문 유치원이 대략적으로 단지 좀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단지 밑에 쪽에 유치원을 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단지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은 부대 국민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경로당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공동 일괄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대한 규모도 있고요. 유치원은 원래 2,0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교문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법정은 2,000세대 이상이고요. 현재 계획은 1,520세대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치에 대한 계획안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붉은색 있는 부분이 현재의 대지에 대한 구역입니다. 현재 대지에 대한 구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붉은색 선 안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도로로 좀 확폭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설계자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거에 대한 확정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 업체가 이제 추후에 이제 계약을 하시면 이 부분은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거는 예시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원이라든지 공원의 위치, 규모도 도시계획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배치는 또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의 그런 규모는 유동적이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에 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항공 사진이 좀 제공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이제 그 항공 사진을 이제 제공을 받아서 저희의 단지에 대한 배치 계획을 얹혀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계획안으로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은 이 정도의 그 조감도가 보여질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층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지의 서측 이제 중심에서 단지 동측으로 바라봤을 때 단지의 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대형 중앙광장과 이제 아파트의 수많은 아파트를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상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단지 동측에 대한 부분에서 상가에 대한 부분, 아까 이제 그 한성 쪽하고 두산 쪽 해가지고 이제 상가 배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적으로 상가도 이런 부분으로 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미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지는 지시립구에서 상가 연도형으로 생활 가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를 착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은 판상형하고 이제 이런 이렇게 좀 이제 복합적인 계획안이 되겠는데, 혹시나 타워형으로 하면 계획안이 어떻게 나올까 해가지고 순수 100% 타워형으로 했을 때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했었을 때는 단지에 대한 조감이 이런 부분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상형으로 하면은 중앙광장이 훨씬 더 수월하게 확보가 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결정에 대한 대안들도 몇 가지 대안을 잡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합원님들께 보여드리는 부분을 아까 이 계획안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거고요. 여러에 대한 계획안도 한번 고민을 해봤다, 이런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때에 대한 내용으로 그때는 270%에 대한 그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삼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계획안으로 이런 부분의 계획안에서 현재까지의 계획안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차 때도 여러 가지의 배치 대안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고요. 계획안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다음에는 저희가 회사 소개라서 그런 부분은 짧게 지난번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획안에서 거의 유동적이지만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회사 소개 잠깐 회사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림건축이라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은 남대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규모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이 60주년이 되는 해라서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회에 대한 기업에 대한 책임으로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과 함께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에 인원수가 좀 많이 있고요. 합하면은 저희가 정림 CM이라는 이제 감리 회사도 있고 감리까지 합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갖고 있는 규모 있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수의 주거 해결을 하면서
수상한 내용이 되겠죠. 아마 잘 아실 분은 저희 이제 8호선 해가지고 그 장지역에서 이제 잠실역으로 가시면은 잠실역 사거리에 보면 송파구청 사거리에 보면은 잠실성 크로가 요즘은 이제 르엘 아파트입니다. 그거 부분을 준공한 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했다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초동에 대한 부분도 설계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의 저희가 이제 단지에 대한 부분은 서초 그 프로듀서 서밋도 스카이브리지가 걸려 있고요. 말씀드린 잠실 재건축에서도 저희가 브리지를 이제 설계를 하면서 약간 이제 그 단지의 랜드마크적인 그 단지를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종합건축사 사무소다 보니까요. 현재 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본관도 설계를 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 그리고 스타필드 여러 가지의 그 종합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이제 그 회사 소개 이제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짧게 드렸는데요. 혹시 계획안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기부 체납 때는 도로와 마이크를 들으세요. 기부 체납 때는 도로 부분과 그다음에 그 공원 부분이 좀 법적 면적으로 그 계획안을 제시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최저안으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3월 13일 날 이제 지구단위계 수립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제 2종 일반주거 지역이 3종 일반지역으로 갔을 때 기본 그 기반시설 비율은 아마 10%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체계 있지 않습니까? 200에서 230, 그러니까 기준 용적률 200, 그리고 허용 용적률 230, 그리고 이제 그 상한 용적률 300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상한 용적률 230에서 상한 용적률 300%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대지를 좀 이제 국가에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원래 땅을 사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한 다음에 이제 삶의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주변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할 일을 너희가 대신을 하면은 용적률 너희가 사업성에 대한 용적률을 좀 더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로 했었을 경우에 이제 그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설계자가 계산을 해보니 19.53% 정도면은 최적의 안으로 한번 이제 그 300%까지 계획을 상업 용적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계산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혹시나 저희가 또 이렇게 잘못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업체가 또 오면은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저렇게 그 법적으로 해당되는 면적의 최소한의 법적으로 해야 되는 면적만큼만 한 건지 맞습니다. 그것만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산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뭐 기반 시설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기반 시설에 대한 위치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만일에 저희가 이제 그 추후에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설계 사무실이 이제 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관심을 갖고 내 집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조합에 항상 의견을 개진을 하면은 그런 부분은 계획안이 더 디벨롭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즘 공사비가 너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좋은 성과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응원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용적률을 300%로 했을 때는 기부 체납은 저희가 19.1%를 대지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19.5%에 대한 비율입니다. 여기에 19.5%.
근데 요거에 대한 확정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계획안을 이제 주민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확정을 하려고 하면 실제 그 말씀드린 도시업체가 이제 정비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에. 예, 그때 협의에 따라서 이거 부분은 유동적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설계자가 계산을 해서 계략적으로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최적의 최소로 이렇게 기반 시설을 냈을 때 300%로 가기 위한 최소로 계산해보면 한 19.53%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반시설 규모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토지용 계획을 설계자가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계획안을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부 체납을 할 때 이제 그 대지로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별도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은 건물로 기부 체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만약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있을 테니 현금 기부 체납도 여러 가지 기부 체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현재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자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막 건물에 대한 기부 체납이라든지 현금 기부 체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확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구리시의 승인을 받을 때 그때 확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은요 도로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 기본입니다. 네, 공원하고 도로하고 기본이고요. 만일에 그 시에서 어떠한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협의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 단지 쪽에 종교부지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공공청사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공원은 그 비율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만일에 다른 용도의 기반 시설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 비율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예를 들은 말씀인데 예. 지금 제 주위에도 저는 이제 한성 아파트 30평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 아파트 110평에 살고 있는데요. 예. 저희 주변에도 이제 만약에 통합적으로 원하는데 지금 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입주 공사 시작됐을 때 한선에 사는 사람이 두선으로 갈 수 있다. 또 두산 오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그걸 많이 의문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지에 대한 라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이렇게 아마 끊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한성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두산도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는 만일에 저는 이제 아직은 경험이 없지만은 이제 독립정산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통합정산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기반시설이 배치가 되고 있는 비율을 보시면은요 계략적으로 여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도로에 대한 면적 그리고 공원에 대한 면적에 대한 한성에 대한 비율 그리고 요 두산의 도로에 대한 면적, 공원에 대한 면적에 대한 비율이 비등비등하게 지금 이렇게 토지용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그때 이제 동호수 추첨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두산 쪽하고 한선 쪽하고 이게 나는 내 대지 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비 쪽에 이제 이사님께서 훨씬 더 잘 설명해 드릴 것 같고요. 현재에 대한 토지용 계획은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만일에 현재 가상에 대한 이렇게 토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면적도 좀 비슷하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배치도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없으시면 이제 정비 쪽 이사님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저는 이만 물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건축 설계 사무소인 정림 설계 사무소에서 오신 이성규 이사님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문 해주실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이 순서 끝나고 난 다음에 Q&A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지금 생각나셔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신 것은 그때 다시 물어보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일화 TNC 이판열 이사님의 우리 그 수지 분석 가장 중요하죠. 어차피 재건축의 핵심은 분담금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하는 이유로 저희가 이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일화 TNC 이판열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판열 이사입니다. 벌써 저도 설명회는 6번째 같습니다. 저는 지난 처음에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뵙고 특히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제가 사는 곳은 중량구인데요. 다음 주부터 중량구가 장미축제를 합니다. 장미축제 할 때는 아무 행사를 안 잡습니다. 이유가 다 꽃놀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예지로 나가셨을 거예요. 특히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있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나가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회를 잡은 거는 저희가 꼭 여러분들한테 통합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이제 통합 설계 배치도가 나왔거든요. 이 배치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리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짜를 잡았습니다. 원래 정림건축에서 가설계 정도 한번 해주고 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5번째 보면서 5번째마다 설계가 다 바뀌어서 왔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현장에 관심과 그 다음에 그 의지가 강한 분들이 계셔서 그 회사 소개서에서 잠깐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마 정림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설계사무소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림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또 저희가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의 설계안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야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가 좀 이상해서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역시 기술자가 오시니까 사실 이 수지 분석은 저희가 자료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는 거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 그리고 또 구리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업 분석도 역시 설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단위 계획이나 또 설계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재건축에서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들한테 고지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은 조합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고 공공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은 LH나 그 다음에 GH, 경기도니까 GH가 시행을 하는 방식이고, 신탁 방식은 신탁 회사가 시행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시행 대행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탁 회사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합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합 방식을 추구하는 통합 재건축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신탁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것인데,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익히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오늘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오늘 저희가 주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정민관 측에서 해준 설계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지 분석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분담금이 어떻게 하면은 절감될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게 옳은 일이나, 지금 5월 7일 날 우리 단독 재건축 측에서 구리시에 추진위 승인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굳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까지 같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게 조합하고 똑같습니다. 조합하고 똑같고, 그래서 조합 임원은 공유 지분자일 경우 다수의 지분을 확보한 자를 조합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을 가지신 분이면 두 분 중에 아무 분이 임원을 해도 됩니다. 하나, 만약에 그게 3대 2라든지 그러면 3을 가지신 분이 조합 임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을 할 수가 있고, 2를 가지신 분은 못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대천 위원장님은 단독 소유시죠. 예, 단독 소유시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위원장으로 승인을 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 단독 소유가 아니신 분들은, 지분이 적으신 분들은 추진위원으로 승인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인허가 정에서는 선별해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게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좋은 설계안이든 어떤 좋은 시공사든 아니면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도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1번입니다. 이 분담금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냐가 사실은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또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우리 두산 한성 두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고 설계와 협의했고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결국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여기는 통합밖에 없다.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분담금은 어느 정도 줄어드냐 이렇게 계산해보니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약 1억 원 정도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통합을 안 한다면 분담금 1억 정도 줄어드는 것을 포기한다는 건데 그러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공사. 이제 분담금에 대한 것들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공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시공사는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 거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세대수를 건립하게 되면 어떤 시공사가 들어온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1군이라 하면은 1위부터 99위까지가 1군인데 1군보다는 메이저급.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순위 안에 들어있는 시공사가 우리 현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1000세대 이상은 건립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 시공사들이 우리한테 명함이라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시공사들이 그 가치 있는 시공사들이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게끔 하려면 결국은 그 정도 규모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시공사들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 수익은 늘어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비용은 공사비는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분양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군데 합치면은 약 1000세대 그러니까 기존 조합원의 수가 한 900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520세대가 건축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 600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결국은 일반 분양가를 얼마를 받냐에 따라서 그냥 분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고스란히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담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분담금과 시공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설계안이에요. 설계안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은 얼마나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분담금 내가 낼 게 없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설계가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설계가 왜 대형 설계사무소하고 일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 병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의사의 수준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형 병원 가면 길이가 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곳에다가 우리 재산을 맡겨야 결국은 좋은 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회사가 해줘야만이 좋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 가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똑같은 설계안이더라도 어떤 데는 실제로 서비스 면적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보다 서비스 면적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면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로 제가 설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속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통합으로 가면은 사업이 늦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리의 두산 한성 아파트 분들이 과연 분담금 1억이 절감될 수 있는 통합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제가 35년 동안 일을 해봤지만 분담금 1억, 뭐 분담금 5천도 아니고 약 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다른 사업을 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통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통합이면서도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는 결국은 분담금이 낮아야 속도가 나는 거지 분담금을 높이 하면서 속도 나는 사업자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분담금 때문에 싸웁니다.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건데 삼성물산이 수유 4구역이라고 거기다가 재개발을 했어요. 그때 비리율이 80% 났어요. 80%. 그때는 인정을 못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보통 땅 한 평에 아파트 한 평 주니까 비리율이 거의 120% 정도 나올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워낙 비싸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80%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정체됐어요. 최고의 건설회사가 와서 건축을 해준다 하는데도 사업이 못 갔어요. 결국은 분담금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가 어느 정도 개선돼서 나중에 어떤 그 부동산 가치가 향상되는 바람에 그나마 수율이가 삼성 내미 안으로 자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 속도 어떤 이유든 간에 분담금이 높으면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이거는 이제 뭐 조합 집행부나 협력업체들이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고 일반 분양은 우리한테 장애물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적입니다. 불이익 신청에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허그라는 조직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 거기서 분양 보증을 해줍니다. 분양 보증을 해주는데 무조건 가지고 가는 가격을 일반 분양가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이 허그에서 분양가 승인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고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여기는 평당 1억 지금 받을 수 있는 곳인데 허그에서는 야 이거 뭐 1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5천에 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우리는 영락없이 그게 다 분담금으로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조합 집행부가 됐든 협력업체가 됐든 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분양가를 사수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같이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하실 때 일반 분양가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하면 그 집행부도 있을 필요가 없는 집행부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도 용역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결국은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일반 분양가. 이거에 이제 열심히 맞춰나가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법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1조 조합의 임원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 다음에 임원은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그 다음에 2.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요. 선임일이라는 게 있어요. 선임일. 근데 우리 추진위원회는 그러면 승인이 날 때를 선임일로 볼 거냐 아니면 동의서를 받는 날을 선임일로 볼 거냐. 왜냐하면 추진위원은 애초에 정해서 동의서를 받아요. 누구 고대천 추진위원장 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동의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추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리 씨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할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도 포기하지 않고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신다면 지금 현재 통합재건축에서 추진위 인가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이에요. 설사 저쪽에서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추진 인가는 쉽지 않다. 저쪽은. 그러니까 동의서의 문제,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의 문제까지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또 법률적으로 행사해 오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서 우리는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을 하는 업자예요. 우리 업자들은 이런 일들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힘을 실어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기에 분담금 1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냐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사방에 보면은 철회서를 접수했을 때 우리가 지금 5월 6일 날 시청에서 우리 철회서 25장을 접수받았답니다. 조합 이 통합 측에서 철회해서 단독 재건축에 대한 철회서를 25장을 접수했는데 5월 6일 날 접수를 받았대요. 그런데 단독 측에서 추진위 접수를 5월 7일 날 했대요. 5월 7일 날. 그러면 하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행령에는 저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있잖아요. 시장 군수는 철회서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동의, 이거 상대방이에요.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는 거는 내가 받은가 동시에 바로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두로 알려줘도 되고 서면으로 알려줘도 되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 하루 동안 시청이 우리 철회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 측의 철회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알려줬을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이든. 여기 보면은 법이 지체 없이라고 써놨어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철회서가 유효할 경우는 저쪽에서는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491명이에요. 491명인데 그러면 246장 이상을 접수를 해야 하는데 설사 246장 이상을 접수했다 하더라도 25장의 철회서가 유효하다면 인가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산 아파트 지난번에 4차 설명회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두산 아파트 이제 수입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조합원 일대하고 일반 분양하고 세대당 약 1억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 정도의 분양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동의 과정에서 상가분들은 좀 듣기 겁스럽기도 하겠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상가분들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동의를 독려한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동의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독 측의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았을 거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분양할 거를 상가분들한테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을 할 경우는 우리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상가가 적은 소형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72세 그냥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72개 중에 상당 부분이 적은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72명한테 아니면 뭐 반절반이면은 36명한테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주민들이 그만큼 내 분담금을 좀 더 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상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랬어요. 상가가 독립정산제로 사업을 해야만 이 사업은 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가 동시에 이 사업은 안 된다. 이 말씀을 저희는 누누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법이 허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제일 적은 게 52년이거든요. 52년이 우리가 6억 7,900이에요. 그러면 상가가 권리가가 6억 7,928만 5천 원 이상. 저기서 1억만 부족해도 돈으로 분양을 받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가격이 그 이상 돼야지만이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아무리 아파트 주민들이 거부해도 그건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도저히 내 지분 가지고는 아파트를 못 받겠다 한다면 매입해서, 왜냐하면 서로들 이거를 좀 더 모아서 내 지분을 좀 늘려가지고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가는 자기 권리가가 최소 평형의 지분가에 미치지 못하면 분양 대상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했지만 심지어는 용두 5구역이라고 있어요. 성동구에. 거기는 법으로 그 평형이 큰 분들은 아파트를 두 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맹점이 뭐냐? 꼭 총에서 결의를 받아야 해요. 근데 어떤 조합장님이 출마하면서 나는 못 주겠다. 그냥 하나씩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그 공약을 걸어서 그분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했지만 다 패소했습니다. 두 개를 법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의 결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분들한테 어떤 약속을 해도 총에서 뒤집어 버리면 정관의 기록을 안 하고 정관은 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이 상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설계에서 보여주셨지만은 층고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지하에 썬컨,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도로변에서 가깝게 하는데 그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 접근성이 좋게, 그 다음에 3층은 너무 높아. 그러니 우리는 2층으로 해서 최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이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4m짜리를 한 4.5m 높여서 하는데 이거를 독립재산료로 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분들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의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할애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아파트의 총 수입은 6,700억입니다. 6,700억. 그 다음에 종전평가는 2,300억이에요. 종전평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는 전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가하고 협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여기서 상가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는 평당 900만 원 잡았습니다. 사실은 평당 900만 원 이거 적습니다. 하나 평당 900만 원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지금 3,200억이죠. 3,270억. 지금 여기에 수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고지하게 돼 있어요.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아주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야 확정되는 겁니다. 보니까 분담금 4개 사실은 저희가 정림에다가 의뢰했던 게 이게 5구형, 521형이에요. 21.32평. 아까 분양가 말씀드렸죠? 분담금이 7,800만 원대가예요. 이걸 들어가는데. 단독으로만 했을 때. 근데 이게 더 깎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처분에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종전평가가 5억 4,400이 나왔을 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종전평가가 5억이 나오면 분담금은 더 늘어나죠. 근데 5억 7,800이 되면 분담금은 또 떨어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들인데 이런 정도로 이제 사업이나 이런 사업성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분담금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산의 가치가 높여진다는 것은 여기에서 일반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설계에서 그 통합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18,730평 정도 됩니다. 상가하고 유치원, 양쪽 상가하고 유치원은 면적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세대수는 1520세대. 지금 보시면은 52년이 80세대죠. 지금 설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그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소형평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대형평으로 늘릴 수 있고, 대신 상가는 한성하고 주사를 합친 겁니다. 유치원은 그대로 뺐습니다. 사업계획에서 다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재산제를 한다면 별도로 우리가 또 계획서를 아마 정림에서 그려주시면 수지 분석은 또 저희가 해서 또 발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을 한번 봤더니 좀 전에 조합원 분양가가 그 두산하고 지금 가격이 틀리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도 가격이 약 1억씩 올라갔어요. 그죠? 통합으로 되면은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통합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꿈의 숫자 조가 됩니다. 1조 6천억이에요. 조가 돼요. 조. 사실은 저희가 이 구리에서 조라는 말을 쓰기 여기 7,000세대짜리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말이죠.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이하에서 조라는 말을 쓰기가 저희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구리가 가치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평당 4,200 정도의 일반 분양가를 우리가 지금 찍었어요. 근데 4,200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지난번 4차에서 설명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이거를 특상 감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금액이 넘었으면 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이게 과연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향후 5년 또는 10년 이내는 집값은 최소한 현재 보합세 내지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10년 넘어가면은 그거는 장난보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자시니까 아주 특별하십니다. 두 개를 합해서 종전자산을 해보니까 5,300억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가 어린이집은 뺐습니다. 근데 종전평가를 평당 3천만 원 잡았어요. 근데 종전평가가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전 5,300억이 아니라 뭐 6천억도 되고 더 그러겠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우리가 주산만 했을 때는 900만 원을 잡았는데 최소한 두 개가 합쳐지면 저는 20만 원 정도는 다운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서 88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6,8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분담금을 받습니다. 분담금. 5억 4,400의 종전 가격이 나는데 권리가가 7억 8,200이 돼요. 권리가가. 그래서 빨간 글씨는 한급입니다. 한급. 여기 보시면은 1,900만 원 정도 한급을 받아요. 근데 종전평가가 5억일 경우는 4,300만 원을 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했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힘을 합쳐주시면 사실은 시청에서 일반 분양가를 승인받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선거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청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구리시는 4년마다 선거가 있고 2년마다 또 선거가 있고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주면은 그 표가 다른 데로 갈까봐 그래서 상당 부분 주민의 목소리를 기비로 주는데 허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허그 몫은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허그에서 승인받는 것은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영역이고 우리 설계, 좋은 설계 시공사의 영역이니까 그건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34평 5억 4,400일 경우 34평대를 가게 되면 4억 정도의 분담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한성의 우리 그 신계자 비대위원장님께서는 한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데 솔직히 저희가 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 가격을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추정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이라고 지칭해 주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 이유는 한성은 지금 추진이 인가가 났기 때문에 한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추진 인가가 안 났다면 정식으로 한성이 추진위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건. 그래서 만약에 5억 7,800의 종전가가 나타난다면 벌써 34평을 가더라도 3억 6,200의 분담금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6억 2,900이면은 2억 8,900으로 떨어집니다. 가격 분담금. 그러니까 통합이 실제로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두산하고 통합제도 주하고 비율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대지 면적은 13%, 통합이 13% 정도가 아니고 213%니까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거의 뭐 13%인데 평균 뭐 10, 한 3에서 5% 정도 됩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거는 머리에 감안을 해 두시고요. 공사비가 208.63%, 그 다음에 경전자산이 225.14%, 그 다음에 수입이 241.86%, 그 다음에 총사업비가 209.42%.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에서 차이가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입에서 통합이. 그러니까 통합이 왜 분담금이 적어지냐는 것은 이 수입이 많기 때문에 분담금이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공공기업 좀 전에 기부채납 10%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무조건 공원이나 도로로만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건물로도 받고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인지를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할 것 같으면 건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 한다면 건물을 더 지어서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땅을 19% 이상을 땅을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그 19%에서 남는 땅에다가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건물은 관공서에서 받는 기부채납은 절대 상가로 받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용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아니면은 어떤 문화관, 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로 받기 때문에 주변의 상가나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민 생활 공간들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공기업은 되게 좋은 거죠. 이제 거의 이제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주산만 했을 때하고 통합으로 했을 때하고 분담금의 차이가 적게는 3,500만 원에서 많이는 1억 2,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건 앞에서 이제 다 계산을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평균만 하더라도 약 1억 원이에요. 평균만 하더라도. 근데 이 1억 원에 대한 분담금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이 말씀은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다도 그 식당을, 그러니까 집에서 밥 안 해먹고 공동 식당을 만들어서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누가 그러니까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안 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이면 300만 원 받는 봉급 생활자가 몇 년간을 모아야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현장에 그 연세 많이 드신 비율도 꽤 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수입이 없으세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1억을 포기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성이 추진이 인가가 맞고 한성이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통합이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거꾸로 말씀 1억을 포기하고 재건축이 가겠냐는 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합만이 얘기는 대안이고 통합이 아니면 재건축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현장에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위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지 분석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5차까지 하는 거 외에는 그 다음에 설계안이 이렇게 아마 정림에서 여기다 조금만 다듬으시면 건축심의용 설계 도면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설계가 디테일하게 나온 도면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로 주변에서 협조가 된 겁니다. 이런 정도의 협조가 된 사업장에서 인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경험으로 그 지금 단독 측에서 접수한 추진위 인가는 반려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 통합 추진위 준비위원회에다가 동의서를 안 내주시면 안 돼요. 빨리 내주셔가지고 여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한성에다가 제안을 할 겁니다. 통합으로 요청을 할 거예요. 통합을 요청해가지고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그러면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한성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한성에 오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 위원장님, 한성은 만약에 한성에서 통합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조합 설립 인가 어쨌든 추진위 연봉 동의서 받을 때 그 연봉 동의서 자체가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 인가 동의까지 같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합 설립 인가 철회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충분치 않으면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추진위원장 해임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태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임무가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가 추진위원회예요. 근데 그 행위를 안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사업에 뜻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긴밀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어떤 결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산은 지금 현재 통합고재천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이 사업은 간다. 그리고 그 일부에서 지금 통합이라는 우리는 통합 사람입니다 하고 동의서를 받으러 간 적이 있대요. 근데 우리 쪽에 홍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재천 위원장님의 명함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재천 위원장님의 명함이 없는 거는 우리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의서를 내주시면 안 되고 고재철 위원장님 명함을 주신 분들한테 동의서를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쪽도 다 알아요. 통합으로 가야만 된다는 걸. 하나, 2명의 선장이 있는 곳에서 과연 통합으로 갈 수 있냐. 2명의 선장이 있을 경우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시청에서 당부한 것들인데요. 만약에 통합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해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는 해산을 하고 다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동의서가 여러분의 뜻이 모아지면 거의 한 달 정도면 다 완료됩니다. 제가 이거는 실제로 우리 이성 기사님하고 같이 하는 현장에서 딱 한 달 만에 받아서 인가까지 다 받았어요. 조합 인가까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뜻만 모아지면 추진이 해체해서 정산하고 다시 추진이든 조합 설립 인가든, 그러니까 추진이 동의서를 내면은 70%가 추진이 동의서 내면은 조합 설립 인가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창립 초기 할 수 있습니다. 70%만 추진이가 동의서만 내면.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이도 하나, 조합도 하나여야 해요. 그래야 통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시고 지금 입장에서는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합 재건축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오늘 상가에서 오셨는데 상가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 한성에서 저희 한성 단독 측에서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단독 재건축 수익업, 그리고 통합 재건축 분담금 폭탄, 그리고 그 밑에 뭐라 그랬냐면 기부 체납 증가, 임대주택 적용 및 기부 체납 증가, 우리 자산의 가치 하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부 체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임대주택을 저쪽에서 말했을 때는 꼭 통합을 하면 임대주택을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저기 저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독 통합을 하면 기부 체납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독하고 통합을 했을 때 기부 체납 프로테이지나 아니면 그런 임대주택을 적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임대주택은 통합이다 단독이다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 거고요.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다 해서 임대주택을 지라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거를 만약에 공식화시켰다면 그건 허위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부채납도 지금 우리 정림에서 얘기한 대로 조건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부채납도 프로테지로는 똑같은 것이고 이제 면적이야 당연히 통합이 크니까 면적은 크겠죠. 근데 프로테지는 똑같은 것들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대신 기부채납이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물건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그 좋은 호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상 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이 저희 신계절 연장 대충 어느 정도 날짜에 났습니까? 2025년 8월 8일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만 2개월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사님께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러면 도정법이나 이런데 2년 이내에 이제 사업
재건축으로 조합을 말든지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은 추진위원장의 그 앞으로의 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진행 사항이 없고 그러면은 추진위원장이라는 그 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두산 아파트 살지만 왜 한상 아파트까지 간섭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진행할 때 이제 한상하고 두산 통합재건축 같이 간다 그랬고 또 같이 가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전사는 같이 할지라도 배신은 때리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인간하고 추진위원장이 일을 안 하고 아무 사실도 들은 것도 없고 이런 얘기가 들려져서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추진위원회가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뭐 해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관은 그걸 일부러 해지시키고 뭐 어떤 일몰 기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민법에도 있을 겁니다. 그 잠자는 권리는 뭐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는 어떤 이유도 해지나 뭐 어떤 다른 조건들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일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죠. 관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그대로 갑니다. 그게 10년도 갑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뭐라 그러니까 합심하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렇게 추진위원장 해임 이런 부분들은 어디 행정기관 이런데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은 정말 해임하는 제도가 법으로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신탁회사로 우리가 시행자를 바꿔놓으면 신탁회사에서 정한 정비사업, 거기는 이제 조합장격이에요. 정비사업위원장이라는 게 조합장격인데 신탁회사에 의지가 없으면 그분은 해임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할 뿐 아니라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잘못하면 5분의 1 이상 주민 발의에 의해서 발의자가 대표자가 돼서 여기에서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해임이 되버립니다. 해임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해임과 선임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총회는 해임만 해야 합니다. 다른 거를 안건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실수가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491명이에요. 491명이면 사실은 10분의 1이에요. 491명이면은 약 50명만 발의를 해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해임안을. 그래서 상대한테 소명을 하게끔 해요. 소명을 하게끔 해가지고 소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해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날부로 총회에서 해임되면 그날부로 업무가 준비됩니다. 그렇게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은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신탁회사는 신탁회사에다가 요구해야 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는 거를 요구하고 신탁회사에서 만약에 총회를 안 열어주면 그럼 또 법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나 조합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 현재 방식은 추진위원장이 안 열어줘도 돼요. 그냥 발의한 대표가 총회 열어서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기다렸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임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조건 해임 당합니다. 잘못하면. 예, 또 다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합임원자격 41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A라는 그 재건축
가칭 A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준비위원장이 임원으로서 이제 본인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20% 미만으로 가지고 있어요. 준비위원회에서. 예를 들자면요. 근데 이제 동의서 진구할 즈음에 가서 지분을 과반 이상으로 늘렸어요. 이랬을 때 비록 임의 단체지만 조합 임원 자격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지분이 과반을 넘었던 과반 이전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위원장으로서 동의서 진구한 게 법적 효력으로서 그게 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를 선임일 직전이라고 했어요. 선임일 직전. 그러니까 선임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창립총회나 할 경우는 조합 임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해요. 그 선임일 직전이라는 거는 그 총회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를 선임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 근데 추진위원장은 우리가 선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추진위원장이라고 명시해서 개개인한테 동의서를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청에 들어가서 인가가 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임일을 내가 써준 동의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지분을 확보하기보단 추진위원장은 자격이 없다. 우리 여기 보면 당연퇴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퇴임이라는 건 아예 자격이 없다라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리시가 이번에 단독 측에서 추진이 승인 넣은 거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 부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조합장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세입자가 조합장이 될 수 있습니다. 뭐로 되냐? 거주기간 1년으로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세입자로 1년 있었는데 내가 선임일 직전에 매입을 했어요. 맘먹고. 그러면 법률 요건을 갖춘 거예요. 선임을 하니까. 대신 추진위원장은 선임을 안 하잖아요. 이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의서를 받았어요. 근데 시청에서 검인동의서를 내줄 때 그 자격을 봐야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원래 봐야 하는데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검인동의서를 내줄 때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믿고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 있는 건 네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진이 승인을 받을 때는 등기부등본이 다 들어가요. 이제 조사를 다 해. 조회를 다 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하는데 행정력이 숫자가 많으면 사실은 다 믿고 그걸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하나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당시에 이분은 지분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떠들어 보는 거죠. 아마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지금 6월 3일날 우리 부천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이 전에는 답변을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쪽도 민원이거든요. 여기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일반적으로 간다면 6월 3일 넘길 것 같고 아니면 월말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며칠 상관인데 그거를 저는 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다른 의사에 대해서 저기 있잖아요. 예. 입주할 때 부산 사람은 부산 쪽에 입주권이 나오고 한성 사람은 한성 쪽에 사는 분들에게 나오는 원칙이죠. 아니 원칙은 아닌데요. 이게 통합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로 하는데 네.
아마 한성분들의 생각이 각자 관리 처분을 하자고 하셨어요. 한성분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한성분들은 충분히 한성 쪽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설계에 보면은 그 평형이 각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생산자로 가신다 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그걸 골고루 넣어드립니다. 주산이든 예, 상관없어요.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상가가 우리가 그냥 독립생산자로 가겠다. 개별 관리처분으로 가겠다. 그러면 상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한성도 마찬가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근데 둔촌주공은 각자 자기 살던 단지에 다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고층이 있고 저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지 사람은 일단지 들어가고 예. 사단지 사람은 사단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예, 처음부터 정관에다 기록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는 마시는데 대신 저는 꼭 추진이 때는 서로 간에 얘기해서 조합 인가 때는 조합 정관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조합 정관에다 담으시라는 거예요. 꼭. 예,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추진위원장의 자격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거 나는데 사실 이 자격 문제가 이번에 불거지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될 그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계속 저도 이 소송권에 휘말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들춰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좀 주민들은 알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떤 무자격자가 위원장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들려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쉽게 하는데 주민들끼리는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싸우지 마시라는 의미에서도 이제 가능하면 절제해 주십사 하는데 사실은 추진위원장은 공인이에요. 추진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아니지만 추진위원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알려도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법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은 공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통합으로 가는 걸로 가정하고요. 네, 그래서 그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아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대략이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허가를 받으면 조설인가 후에 건축심의라든지 기타 심의 받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한 2년 정도 이상 2년 정도 하죠. 관리처분부터는 제가 합니다. 이제 저희 정비업체의 몫이에요. 저희는 6개월이면은 정리를 해요. 관리처분 받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하는 아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관리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입니다. 먼저고 관리처분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6개월 이내 사업시행 인가만 나면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업체들은 되게 복잡하게 그려요. 관리처분을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아요. 120일간에 걸쳐서. 그죠? 120일간에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는데 한 달에서 2달 걸려요. 2달. 계획만 세우는데. 근데요, 요새 우리 부위원장님 같은 분 협조 받으면 관리처분 계획이요, 15일은 세웁니다. 15일. 그래서 요새는
되게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처분은 저는 오래 안 걸립니다. 사업 계획 승인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설계에서 말씀해 주셔야 할 일이긴 한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아주 그 많은 심의와 어떤 인허가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는 필수적으로 그 시간은 안 걸릴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관리처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서류를 만드는 거를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이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해요. 분양 신청도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같이 하고 그러면은 감정평가가 없는데 어떻게 분양 신청을 받냐. 그거는 제가 요새 국토부에다 질의해놨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아까 보니까 많이 계셨는데 지금 다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구리시청에 다녀온 거하고요. 요새 우리 구리시에서 새로 이제 아파트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1~2분 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우리 두산 통합 한산 두산 통합 재건축 하면서 이제 두산 쪽 감사를 맡고 있는 오영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야 박수 받고 싶은 건 아니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5월 8일 날 이판열 이사님하고 우리 문승대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구리시청에 갔습니다. 왜 갔냐 그러면은 단독청에서 동의서를 50%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을 하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왔나,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이판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월 6일 날 철에서 25장이 우편으로 이제 각 개인별로 다 접수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5월 4일 날 8장 보내고 5월 6일 날 17장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회서를 먼저 보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월 7일 날 단독측에서 동의서를 구리시청에 접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그럼 단독측에서 동의서를 몇 장을 접수했느냐 그거는 검토 중이라 얘기할 수 없대요. 시청 공무원 말이요. 그러면은 몇 장 접수인데 유효한 걸 알려달라는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몇 장 접수됐냐 또 집요하게 재차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마저도 검토 중이라 그래서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시청에 다녀온 것은 또 두 가지를 이제 다녀왔다는 것을 통합 측에서 이판열 이사님하고 통합 측 임원진이 다녀왔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리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보면은 제가 원래 그 주택은행 출신이었는데 국민은행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 국민은행 이제 직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택은행 다니실 때 지금 구리시 그 대로변에 인천 지금 동원서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택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성림빌라라고 저층 낮은 연립이 한 300세대 이상 있었거든요.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맨 처음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성림빌라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다가구, 당도,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재개발한 것이 그게 지금 인천시구역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그 얼마 3월 말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단독으로 가는 거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가는 거하고 그리고 통합으로 가는 게 어떤 비교를 해보고 갔는데 가자마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만약에 성림빌라가 단독으로 갔으면 그렇게 대단지 1148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140세대 그런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으며 그리고 뭐 그냥 보고만 왔겠습니까? 딱 일단 지하부터 들어갔죠. 지하 1층
주차장이 있었는데 단독 아파트로 들어서면 지금 우리 지상에 주차장이 그렇게 있겠지만 그 지하 주차장이 단독으로 가면은 지금 주차장에 롯데캐슬로 봤을 때요 절반도 안 되게 보이시고요. 그냥 그 차가 들어서 있으면서 단독 밑에 합친 그 면적이 너무 넓어가지고 가슴이 휙 트이는 게 또 밤에 가니까 너무 밝고 하면서 아 여기는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떤 이득 통합 재개발 재건축 이득이 인천 롯데캐슬로 가 있구나.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두산 아파트 사시다가 인천캐슬로 입주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입주하신 그 아파트에 전망이 좋아서 거기서 한강이 다 보이는데요. 한강이 다 보이면 우리는 그 인천캐슬보다 두산 한성부산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또 한강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설비도 보니까 뭐 최고 한 39층까지 올라간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구리 토평지구 들어서는 거는 빼고요. 우리가 먼저 저기 한다 그러면 앞에 우리 한성 두산 앞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그건 다 20층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층 이상은 더 가까운 위치에서 한강 뷰가 멋지게 보이는 대단지의 지역 랜드마크의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것을 받으면서 재건축 동의서를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예. 아까 저기 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구리시청에 동의서 낼 때 그 몇 장을 낸다고 여쭤봤을 때 답을 안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줘야 된다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꼭 해줘야 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 중일 때는 상대가 그 자료 제출한 게 정보 공개에 의무가 없어요. 그거는 검토 중일 때는. 지금 검토 중이.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이제 그 접수하고 더 끼어넣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읽고 싶어 하는데 요새 공무원들은요. 요새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또 그 구청 아니 그 또 위에서 또 지시하에 또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요새 MZ세대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거든요. 여기 아니어도 자기가 너무 많대요. 자기들. 그래서 절대 그게 수긍하지 않고 구청이나 시청에는 익명박이 있어요. 직원들 익명박. 여기에다가 무조건 올려버립니다. 요새는. 그래서 심지어는 꽈비 가지고도 회의도 못합니다.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공개 요청은 언제쯤 하면 다 받을 수 인가가 났을 때. 인가가 났을 때요. 예, 났을 때 이제 그건 공개 요청. 그런데요. 왜냐면 인가가 나버리면 그 뭐 공개 요청 저희가 받았잖아요. 몇 명이 냈다는 거 동의서를. 그러면 인을 숫자로만 얘기해주지 않고 저희한테 그 사람의 모든 서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해주는 거예요. 우리 도정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명부만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물까지 다 공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적정하게 개인 비밀 보호만 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 부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속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한성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두산에도 지금 서류를 냈는데, 아까 25명이 철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철회하면 또 그쪽에서는 더 받아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추가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양쪽이 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통합이 좋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양쪽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겠느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지금 오늘 뭐 양쪽의 한성이나 두산의 통합 추진위원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 그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막 통합한다고 그다음에 단독이나 이거 싸우고 있는 게 싫어서 양쪽에 다 전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양쪽에 다 하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빨리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만 듣고 좀 가겠습니다. 지금 추진위 승인은 한 곳이 접수를 하면 다른 한 곳은 접수를 하더라도 순서에 입각해서 추진위 인가를 먼저 접수한 곳을 내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추진위는 인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위는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추진위가 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 행위를 하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 정보에 의하면은 25장의 철회서가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15장 정도가 지금 아마 준비 중이고 받아진 게 그 다음에 한 10장 정도가 15장 정도가 이분들은 이제 그쪽에 동의서는 안 냈지만 우리 쪽에 철회서를 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25에다가 한 30장 정도 철회서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쪽은 이 서류가 접수가 되면 아마 추진위 인가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그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울 것이다. 대신 저기서 먼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거를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줄 수는 없지만 저쪽에서 지금 추진위 인가를 신청해 놓고도 동의서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청에서 시청에서 분명히 우리가 합답받고 온 거는 지금 현재 접수된 동의서 외에는 동의서를 더 받지는 않는 겁니다. 인가가 나기 전에는. 그래서 아무리 저쪽에서 보완을 하고 싶어도 보완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체화되고 나면은 또 다시 넣으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가능하다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그 단독 그 부산 단독 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 그 계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좀 뭔가 결판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염려하지 마시고 동의서를 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쪽에 동의서 내실 때요. 부산에는 철회서로 같이 내주세요. 두 장을요. 또 질문 없으시면 어쨌든 여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수도권에도 5층 이하의 아파트가 없어요. 되게 귀한 아파트입니다. 5층 이하라는 거는. 이 5층 이하의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행운이시기 때문에 이 행운을 이때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화통시 이판영 이사님의 장시간 우리 소유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해 주신 것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마지막 멘트를 일본어로 했어야지. 마지막 멘트를 일본어로 했어야지. 아쉬워라.